예, 강의를 시작하고요. 시험 일정은 제가 다시 어저께가 아니죠. 며칠 전에 물어보신 분이 있었는데 제가 확인이 안 돼서 문자도 늦게 확인했고, 그래서 확인되는 대로 다시 공지를 해드릴게요. 정확히 확인하고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서 보내주신 내용이 맞을 것 같은데, 우선 시험 문제는 올려드렸고요. 예,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약간 하나 정도 더 들어갈 건데, 그거는 뭐 시험 볼 때하고 지금하고 완전 똑같으면 그것도 이상하니까 추가적으로 넣는 건데, 그냥 다 아실 만한 내용이에요. 예, 다 아실 만한 범죄고, 뭐 지금 올라간 내용 중에 대부분이 형사적인 부분이죠. 예, 원래는 시험 끝나고서는 제가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굳이 해드릴 필요가 없는 내용들이라 안 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쟁점들이 있었는지 뭐그 정도 말씀을 드리고, 원래는 어제 올려드리려고 했는데 전자소송이 어저께 오후까지 뭐 시스템 점검인가 해서 3일 동안 안 됐어요. 예, 그래서 올려드리지 못하고 그냥 다음에 복강을 할까 하다가, 복강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다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뭐 점점 나아지긴 하겠지만, 우선은 복강 형태가 됐던 아니면 본강의 형태가 됐던 올려드릴 거예요. 올려드릴 테니까 우선 보시고, 이게 시험 전에 올려드린 게 좋은 게 시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예, 지금 올려드릴 건 전자소송이나 이런 거 어떻게 하시는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전자소송이 있는 건 다 아시죠? 제가 수업 시간 때도 말씀드렸지만, 소송을 전자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출석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서면을 제출하고 이런 게, 예전에는 이게 제가 연수원 수료하고 나올 때부터 이제 전자소송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다 종이로 했어요. 종이로 하면은 프린트해서 제출을 합니다. 다 서명 날인 간인이라고 하죠. 이렇게 도장 찍어가지고, 아니면 천공이라고 해서 두꺼운 거는 천공하는 게 있어요. 글자를 한 번에 찍을 수 있게 종이를 뚫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게 또 있고, 그래서 그런 형태로 제출을 했어요. 다 일일이. 이게 민사소송이니까 전자소송은, 형사소송은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우선 그렇다 보니까 법원에 제출할 거하고 상대방한테 제출할 거하고 이런 부분까지 같이 해서 제출을 했어요. 제출을 했는데 엄청 힘들죠. 요즘 여러분은 약간 이해가 안 되시겠죠, 왜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했는지. 우선 그때는 시스템이 없었으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그게 이상하지 않았어요. 그게 다 계속 그렇게 해왔으니까요. 근데 전자소송을 쓰면서 편리하죠. 따로 뭐 종이로 인쇄를 해서 제출할 필요도 없고, 가끔 필요한 경우가 있긴 한데 거의 없어요. 용량이 이런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인지대 빼고선 송달료는 또 확실히 절감이 돼요. 그 종이로 하다 보면은 종이를 법원에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당사자한테 보내요. 뭐 여러분들이 소송을 해봤을지 모르겠지만, 그 우편물이 처음에 소장은 어쩔 수 없어요.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하는지 안 제기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소 제기하는 사람이 뭐 나 소 제기할 테니까 법원 가서 찾아가라 이런 얘기는 하진 않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처음에 소송을 제기할 때는 이제 우편으로 송달이 돼요. 송달이 돼야지 사건이 시작되는 거예요. 소를 제기하면 뭐 사건의 시작이긴 한데, 실제 상대방이 이걸 받아본 다음에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하고, 중간 과정에서 뭐 정리할 내용은 정리하고 추가적으로 입증할 내용은 입증하고, 이렇게 다 이루어져야지 그 다음에는 입증된 자료들을 보고 법원에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입증이 부족하다 그러면 돈을 달라고 하는데 돈을 준 자료가 없어요. 현금으로 줬다 그래요. 뭐 현금으로 줬는데 상대방이 인정하면 모르겠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소송을 제기했겠죠. 예. 그래서 인정을 안 했을 때
저희가 누가 입증을 할지 입증 책임이 그래서 중요해요. 입증 책임 있는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그냥 패소를 하는 거예요. 입증 책임 있는 사람이 입증을 했을 때 상대방 그에 대해서 항변을 하는 거고요. 대응을 하는 거죠. 난 이렇게 해서 뭐 이런 거다. 왜 그러느냐? 이런 식으로 돈을 다 줬다. 돈 준 자료가 여기 있지 않느냐? 그럼 저 돈은 그 돈이 아니다. 뭐 이러면서 대응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반박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재판부가 이걸 보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변론기일에 뭐 구두 변론을 많이 하진 않아요. 많이 하진 않는데 그래도 가끔 필요한 부분은 어플을 합니다. 아무래도 재판부도 사건을 몇 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많은 사건을 해요. 많은 사건을 하다 보니까 그걸 일일이 다 뭐 기억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적어놓긴 해요. 당연히 재판부에서도 그날 구두 변론이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놓고 변론 주소에도 적어놓고 뭐 합니다. 근데 그 부분이 뭐 딱 그 확실하게 이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체크하는 부분이라 뭐 녹음을 하고 이런 것도 아니니까요. 증언 같은 건 녹음을 당연히 하죠. 녹취록도 만들고 그래서 재판부가 충분히 볼 수 있게 하는데 다른 부분은 필요한 부분만 적는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서면으로 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나 여러분이 당사자 소송을 하더라도 서면으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말했으니까 당연히 알겠지. 내가 이렇게 충분히 설명했으니까 알겠지. 그래도 최대한 요즘에는 설명을 들으려고 하긴 해요. 재판부도 당사자분들이 소송을 생각보다 많이 하시니까요. 근데 이제 재판부 입장에서도 힘들죠. 아무래도 변호사가 하는 거하고 당사자가 하는 거하고 변호사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말을 하는데 당사자 부분들은 이제 본인 소송을 하다 보면 억울하니까요. 억울하니까 내 억울한 점을 풀어달라 이러면서 어필을 하는 거예요. 그 어필하는 부분이 나중에 어떤 식으로 이제 자기가 불리한 것도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다 얘기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불리한 부분도 많이 얘기를 해요. 이제 녹취록 같은 거 특히 작성을 하시고 하시면 녹취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제출하신 분들 많아요. 근데 거기 본인 불리한 내용도 있어요. 상대방이 이제 인정했다 이런 거에만 약간 꽂히셔서 본인이 한 내용을 생각하는 것보단 상대방이 이런 내용을 얘기했으니까 나한테 무조건 유리할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출하시는데 얼마 전에도 그런 먼저 제출하셔가지고 제가 들어보고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저한테 보내자마자 제출하셨어요. 형사사건인데 근데 저희한테 상당히 불리한 자료예요. 본인하고 상대방이 통화한 내용인데 상대방이 인정하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사실관계를 인정한 거고 범죄를 인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당사자분이 얘기한 내용에는 무죄를 다툴 수 있는 내용이 충분히 있었어요. 지금 수사 단계니까 아마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이 기소 자체가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한 거라 근데 그렇지 않은 내용들이 있어서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면도 다 보셔야 돼요. 어떤 사건 사고를 경험을 안 하시면 좋겠지만 경험을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 입장에서는 생각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겠거니 이런 걸 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저희도 고민을 하면서도 뭐 빠뜨리는 부분도 있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좀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죠. 다 말하는 게 더 중요하진 않아서요. 이제 오늘 이제 이제 전자소송이 민사만 지금 되는데 얼마 전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죠. 그 전자로 형사소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까지를 목표로 법무부에서는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예전부터 준비는 해왔어요. 예전부터 준비를 했는데 이게 계속
어떻게 보면은 지연이 됐죠. 뭐 특히 그렇게 지연될 만한 건가는 모르겠어요. 저는 뭐 금방 할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어차피 전자로 작성을 하고요. 예, 파일 형태로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뭐 당사자 주소나 피해자들 이제 인적사항 이런거나 이런 것 때문에 뭐 문제가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것도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도 그게 됐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다고 전자로 한 건 아니고 전자문서로 그런 식으로 저장해서 출력을 해주고 이런 경우들이 가끔 있었어요. 가끔. 예, 너무 많은 경우엔, 방대한 양의 경우엔 그렇게 진행했던 경우도 있어서, 아무튼 뭐 다른 뭐 화상 시스템이나 이런 것까지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신다고 하니까 아무튼 뭐 큰 문제는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보면 또 그런 게 있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종이로 예전에 하고 형사 기록을 지금 열람 복사를 해야 되거든요. 형사 기록을 열람 복사 신청을 검찰에 해요. 검찰에 있을 땐요. 수사 단계 초창기 땐 검찰에 하면 검찰에 가서 일일이 복사를 하는 겁니다. 한 장씩 한 장씩. 엄청 힘들겠죠. 기록이 두꺼우면 정말 며칠 가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철을 해놓거든요. 나중에 이게 오프라인이면 실물로 한번 보여드리면 좋은데, 예전에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러기는 좀 어렵고,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철을 해놓는데 그거를 철을 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책이 있는데 책을 묶어놓은 거예요. 책처럼 책을 풀어서 그거를 복사를 할 수가 없어요. 드르륵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위에다 올려놓고 그냥 복사되는 그런 게 아니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넘겨가면서 복사를 해야 돼요. 못 풀게 해요. 혹시나 분실할 수 있을까봐. 분실되면 큰일이죠. 예, 증거 기록인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섞여서 안 되고요. 그 페이지 수를 다 적어놓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진짜 특별한 사유 아니면 그거 풀지 못해요.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복사하는데 엄청 힘듭니다. 팔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계속 서서 해야 되니까요. 그 복사는 그냥 할 수 있냐? 아니에요. 당연히 지불합니다. 금액은. 복사 카드가 있어요. 복사 카드. 요즘에 있나요? 대학에? 없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굳이 뭐 복사를 해서 제출하고 이러진 않을 것 같아서 없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레포트는 원래는 프린트해서 제출하고 그랬었죠? 아닌가요?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 또 아무튼 그러네요. 코로나 전에는 레포트를 그냥 받은 것 같아요. 복사 카드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도. 근데 그 복사 카드가 있어서 그건 또 지방마다 다릅니다. 이게 변협에서 관리하는 거라 지방 변협에서 그걸 사서 넣고서는 복사를 하는 겁니다. 이게 복사기기도 한정이 있겠죠. 그래서 뭐 마음대로 하루 종일 거기서 할 수도 없습니다. 예약을 해놓고 가고 일정을 맞춰서 갑니다. 예전에 일정까지는 아니고 좀 일찍 가서 먼저 선점을 해서 했는데 지금은 다 일정을 맞춰놓고 가요. 힘들죠. 이게 여러 가지로 직원분들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전제가 되면 글쎄요, 직원분들 할 일이 확실히 줄어들어요. 예. 그래서 뭐 직원 수가 줄어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로 이게 문제입니다. 다른 일이 생길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이 전자가 형사로 되면은 당사자분들도 열람하고 뭐 이런데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당사자들이 열람 복사를 하기는 정말 힘들었어요. 보통 이제 변호인들이 선임이 돼 있으면은 크게 상관이 없는데,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면 변호인들이 다 열람 복사를 하니까요. 근데 당사자로서 그냥 당사자만 있는 경우에는 그게 안 돼요. 안 되면 어떡하죠? 예. 가서 이제 처음 하는 거니까 하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죠. 예. 일일이 가서 직원분한테, 검찰 직원분한테 물어보고선 합니다. 그러면은 시간도 시간이고 모르니까 실수도 많이 하시고
처음에 직원들 가서 실수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겠죠. 그래서 다 복사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고소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열람 복사 신청을 해가지고 정보공개 신청을 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변호인이 아니라서 이제 우선 가져와서 사건을 검토하고서는 들어가는데 그런 경우들 많아요. 사건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뭐 간단한 거야. 사건 내용 금방 알 수 있는데 복잡한 거는 사건 내용 알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사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이제 마련된다고 하니까 당연히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시면 안 되겠지만 혹시나 형사사건이 생기시더라도 발생하시더라도 그건 제도를 통해서 본인의 방어권을 좀 보장받으세요. 내용을 알아야지 방어를 할 거 아니에요. 사건 이게 배임, 횡령, 사기 이런 류의 사건들은 사기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횡령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요. 뭐 보관자의지가 아닐 수도 있고 사기 같은 경우에 기망행위라고 볼 수 있을지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판단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다툴 소지가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나중에 이게 형사가 전자로 되면은 여러분들이 다 확인하고 재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빨리 오면 좋지만 우선 2-3년 후에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나중에 이제 사업을 하시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민형사랑 엮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많아요. 그럴 때 잘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전자소송을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건 전자소송은 민사예요. 민사. 제가 지금 로그인을 했는데 로그인한 거는 개인 걸로 들어가려고 그랬는데 까먹었어요. 찾아봐야 돼요. 저도 개인 전자소송으로 들어가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거는 법원에서 사용하는 제 소송 로그인이에요. 각 변호사마다 다 있습니다. 따로 만들어가지고 법무법인에서 진행하는 소송을 같이 봐요. 거의. 근데 이거는 제 걸로 들어와 있는 건 저는 이제 좀 오래전에 몇 건 없죠. 89건 몇 건이 없습니다. 아이고, 이걸 움직이는 게 아닌데. 근데 저게 다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소송은 종결됐는데 완료가 안 돼서 있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80건, 90건을 혼자 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큰일 나죠. 여러분들한테 오늘 보여드릴 거는 이 소송을 어떻게 하냐, 전자소송 어떻게 접수하냐 이런 거 보여드리려고 해요. 나중에 하시면 다 하는데 그래도 한번 보시고선 하시는 것 같고 다르니까요. 로그인을 합니다. 로그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할지를 결정을 해요. 민사, 행정, 가사, 특허, 특허 거의 회생 파산을 본인이 하실 일은 거의 없으세요. 자료 만들고 이런 걸 비송 과태료, 민사 집행은 할 수 있겠죠.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게요. 민사서류예요. 처음에 소를 제기하려면 소장 제출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답변서는 상대방이 소송을 하면 그 다음에 답변서 제출해요. 답변서 하면 이제 원소송이 있어야 돼서 지금 여기서 볼 수는 없으니까 말씀만 드릴게요. 설명으로. 준비서면은 소장하고 답변서가 제출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죠. 공방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나는 돈을 내놓으라고 소장을 제출해요. 3천만 원 빌려갔잖아. 3천만 원을 지급해라. 피고는 원고에게 3천만 원 및 이 사건 소장 송달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금원을 지급하라. 이런 식으로 제출한단 말이에요. 그럼 답변서에 내가 3천만 원에 이자까지 다 냈다. 그렇게 해요. 그럼 입증 자료로 3천만 원 지급한 내용을
말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상대방이 변제를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요. 그거는 그 훨씬 전에 2010년도에 빌린 게 있었다. 소멸시효 지나서 안 되겠군요. 2015년도에 빌린 게 또 있었다. 그게 3천만 원이다. 그 3천만 원을 너가 이걸로 갚은 거다. 그 이후에 2020년도에 또 빌렸다. 3천만 원을. 그런 식으로 공방에 왔다 갔다 해요. 그거는 이제 준비 서면을 하는 거예요. 소장 답변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서면은 다 준비 서면으로 합니다. 그리고 증인 신청은 뭐 말 그대로겠죠. 증인을 신청해요. 증인을 입증할 수 있는 이 사실관계를 알거나 아니면 본 사람. 형사 사건의 증인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민사 사건의 증인도 보고 경험한 사람을 신청을 합니다. 뭐 하자가 있었는데 이 하자가 왜 발생했는지, 그때 당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사람들 신청할 수 있겠죠. 서증은 서면으로 된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할 수는 없잖아요. 뭐 돈을 빌려줬다 오면 은행 계좌 자료라든지 아니면 차용증 이런 걸 제출해야 되잖아요. 그걸 서증으로 제출하는 거예요.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은 청구 취지를 그러니까 처음에 뭐 3천만 원 빌려줬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1,000만 원 진짜 갚은 게 맞네. 3천만 원 전부 갚진 않았는데 1,000만 원만 갚은 거예요. 그러면 청구 취지를 변경을 하는 거예요. 얘가 3천만 원을 2015년 2020년 뭐 언제 빌려갔는데 10월 달에 빌려갔는데 11월 달에 1,000만 원을 변제했다. 몇 월 며칠 날 이런 식으로 청구 원인을 변경하고 청구 취지는 2천만 원 감축을 해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청구 취지하고 청구 원인을 변경을 해요. 소취하서는 취하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죠. 고소 취하한다 뭐 이런 거. 고소는 형사사건에서 이제 취하를 한다는 거고요. 소취하는 소송이에요. 민사소송을 취하를 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취하를 하면은 소가 없었던 걸로 됩니다. 소취하고 당연히 소송을 취하를 하면은 소송은 없던 걸로 되는데 뭐 소송 비용 같은 거 상대방한테 받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가능은 해요. 근데 감액이 되겠죠.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줄 수도 있고요. 시작하자마자 소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뭐 소송 대리 허가 신청, 소송 이입장. 소송 이입장은 보통 뭐 저희 변호사로서 소송 대리인인데 소송 대리 허가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족 같은 경우에는 가족관계 증명서나 이런 거 제출해서 부모님이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아니면 자기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돈을 빌렸다고 하는데 돈 다 갚았다. 그리고 지금 외국에 있어서 나오지 못한다 법원에. 그러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도 있겠지만 뭐 가족관계에 있는 분들이 소송대리 허가 범위에 있는 법인 같은 경우에는 뭐 집에 있는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이사가 나오면 되겠지만 그게 안 되면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출석을 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돼요. 소송대리 허가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관련된 가족관계 증명서처럼 그런 거 아니면은 그 법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 직원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같이 제출을 합니다. 같이 제출을 하면 소송대리 허가를 해줘요. 그때에서 출석을 한 걸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만약 소송대리 허가 신청도 안 하고 관련된 입증할 수 있는 대리를 할 자격이 있다는 걸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면 소송대리가 아니죠. 그럼 출석을 안 한 게 되는 거예요. 불출석이 돼요. 불출석이 되면 뭐 그냥 재판 그 다음에 또 하고 하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냥 끝난 거니까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니에요. 이제 원고가 불출석을 하면은 그 피고도 같이 불출석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왔는데 불출석을 하는 거예요. 출석 안 한 걸로 처리해달라고. 실익이 뭐가 있을까요? 실익이 있어요. 원고가 소송을 제기했어요. 돈 달라고. 아니면 너가 나한테 손해를 끼쳤으니까 손해를 배상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피고만 출석을 했어요. 그러면 재판부에서 불출석으로 정리를 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쌍방 불출석으로. 그러면 2회 쌍방 불출석을 하면 원고가 2번이나 안 나오면 그 다음엔 취하 간주를 시킬 수 있어요. 취한 걸로 소취하 간주를. 그러면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게 되는 거죠.
변론 재개 신청을 할 수는 있어요. 소치약 안주해도 변론 재개할 수 있긴 한데 보통 그 두 번이나 안 나온 사람이 변론 재개 신청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특별한 사유, 피고가 뭐 나는 분명히 100% 이긴다 뭐 이런 게 아닌 이상은 원고가 소치야 하면은 쌍방 불출석으로 해서 그냥 정리를 해요. 그렇게 해서 두 번 나와서 정리 끝내는 경우들도 있어요. 불출석으로. 그렇기도 하고 보정서 같은 경우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주소 보정이죠.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에 말씀을 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전화번호는 다 알죠. 웬만하면 전화번호는 다 알아요. 근데 상대방한테 돈 빌려준다고 해서 주소까지는 그래도 알 수 있어요. 주민번호나 이런 거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돈을 빌려주고 소송까지 가려면 여러분들이 뭐 바로 너 오늘까지 갖기로 했는데 안 했네? 그럼 난 내일 소송 들어가야지? 뭐 이런 건 아니잖아요. 보통 달라고 했는데 계속 안 줘서 그래 너가 이렇게 안 주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때 되면 연락이 보통 안 될 때가 많아요. 이사도 갔고 그러면은 송달하겠다고 기존 주소로 적어가지고 제출했는데 송달이 안 되겠죠. 그럼 재판부에서는 어떻게 해요? 당사자한테 송달이 안 되는데 너 이거 소명을 해라. 어디로 보내야지 얘가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해서 보정이 나와요. 주소 보정을 하라고. 일반 송달, 특별 송달, 공시 송달 뭐 이 중에 정하는 거예요. 보통은 일반 송달을 한 번 더 시켜봐요. 뭐 수치인 불명이면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수치인 불명이면 당사자가 없는 거고요. 폐문부제는 문이 그냥 닫힌 거예요. 안 열어주는 거죠. 사람이 없던지. 그래서 한 번 정도 더 시켜볼 수 있으면 시키고 그 다음에 뭐 폐문부제였는데 계속 그러면은 이제 주말이나 야간에 송달하는 제도가 있어요. 특별 송달이라고. 좀 비싸요. 집달관이 직접 우체국에 우체부가 가는 게 아니라 집달관이 직접 갑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 맞냐고 하고 확인하고 야간이나 이렇게 전달해주고 오는 게 있어요. 그렇게 해서 송달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 갑니다. 공시송달 가면 송달된 걸로 간주해요. 근데 공시송달 됐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그냥 판단하는 건 아니에요. 재판부에서도 뭔가 입증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공시송달했고 상대방이 답변 안 했으니까 너가 승리다. 너가 소송 이겼다. 뭐 이렇게 해주면 안 되잖아요. 상대방이 없는데 그 대신 너가 소명은 다 해라. 입증할 건 입증을 해라. 뭐 그래요. 주소 보정이 따로 있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시송달, 특별송달 이런 식으로 입증되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정서 그 외의 보정서는 보정을 하라고 명령하는 경우가 있어요. 추가적으로 입증해야 되는 거 성명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요. 재판부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송 입장이 없을 수도 있고요. 법인인데 법인 등기부등본이 안 들어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런 보정을 내려요. 기일 변경 신청 이거는 뭐 재판일이 이때인데 다음 주로 정해졌어요. 몇 주 전에 하지만 근데 자기가 그날 뭐 갑자기 문제가 생겨서 도저히 못 나갈 것 같아요. 아니면은 뭐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자가격리 중이에요. 그러면 기일을 바꿔달라고 해요. 내가 이날 무슨 사정이 있으니까 기일을 변경해달라. 이런 서류를 제출하는 거예요. 뭐 항소장은 항고는 이제 즉시 항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건 아실 필요 없고요. 항소장은 뭐 패소했을 때 일부 패소나 전부 패소나 패소된 부분에 한해서 나는 불복하겠다는 걸 제출하는 거죠. 여기까지 우선 하고서는 전에 소장 쓰는 거나 이런 걸 좀 알려드릴게요.